숙련된 개발자와 미숙련된 개발자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봤을 때 주니어 개발자 중에서 PO, BD, PM의 역량을 갖고 있었던 개발자들이 쭉쭉쭉쭉 나이가 들면서 여기 남아있는 거다. 실제로 잡마켓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다.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문제로 디파인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인문학적 소양, 사람의 어떤 사유하는 능력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프로블럼 솔빙. 네,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용민 대표님을 모시고 좀 어떻게 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를 들어보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이런 하시는 일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바운드랩 펀드는 한국하고 미국 쪽에 딥테크, 그다음에 AI 컨슈머 쪽, 심지어 뭐 하드웨어 쪽도 일부 좀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상장사, 비상장사, 극초기 투자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C 라이센스 갖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여러 CEO 분들 뵈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좀 물색을 하고 있고, 이 회사를 맡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원래 이 펀드가 생긴 지는 한 6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전에는 구글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 삼성전자, 뭐 IBM, 그리고 뭐 그런 회사, 뭐 컨설팅 회사도 다녔었고요. 근데 AI는 정말 이제는 너무 인생에서 이런 기간을 갖는 세대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구글에서 퇴사를 결심하고 한 5일 만에 결정했나? 그래서 보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우리 팀원분들도 놀래시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재밌게 투자 업무 하고 있고요. 투자 업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술에 굉장히 잘 세비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코딩 채널 엄청 헤비 유저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갑자기 5일 만에 퇴사한다는 건 좀 어떤 충격받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사실은 원래 이거 펀드 하시던 분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고 그게 제일 컸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구글에서 했었던 업무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떤 기업이 스마트폰을 파는 기업이에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애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많이 막 갤럭시를 팔고 싶어요. 여기서는 아이폰을 막 팔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자. 근데 그때 어떤 기법이 있었냐면은, 유튜브에 컨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갤럭시가 일부 나오는 영상들을 AI가 센싱을 하는 거예요. 갤럭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뭐 이렇게 놓여 있는 거가 나오면, 혹은 아이폰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그거를 AI가 센싱을 해가지고 이거는 갤럭시가 조금 나오는 영상이다, 이런 걸 센싱해서 그 앞에다가 아이폰 광고를 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영상을 읽을 수 있는 거, 뭐 픽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읽을 수 있는 거를 AI가 레커니션 할 수 있다. 요 기술만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겠구나. 이게 무려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제가 구글에서 전 팀에 있었을 때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개발자분하고 하면서 한영님이라는 아주 똑똑한 분하고 같이 이거를 짜면서, 야, 이거 AI 집중해서 봐야겠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기술이구나. 그리고 이젠 기술이 아니고 그냥 코모도티, 예를 들어 수도, 가스 같은 그냥 기반적인 어떤 산업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이면 뭐 GPT-3 이런 거 나오기도 전에. 그 비전 API 같은 거는 원래 있었으니까 알파고 이세돌 사범님 대국하고 나서 그게 나온 건데, 야, 이제는 AI가 아니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되게 집중하는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들 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좀
구글 외부에서도 AI를 잘 활용하는 팀을 한번 찾아보는 노하우를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하나 아쉬운 점은 구글에 있을 때는 정말 첨단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AI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코딩 채널 또 열심히 너무 네, 영광이네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요즘에 진짜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뭐 오늘 새벽에도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 뭐 오퍼레이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엔 뭐 O3 이런 거 나와서 막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좀 최근 1년 사이에 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좀 가장 크게 느끼시는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좀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이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AI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하드웨어 쪽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쪽이 있고 컨슈머 쪽이 있다라고 보면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엔비디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HB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ASIC라고 하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쪽에 쓰이는 칩들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다른 전쟁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파운데이션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 아닌가. 물론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조코딩님 채널에 보면은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 쪽에서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그로 같은 경우 나왔을 때 거기에 투자자들을 보면은 뭐 A16Z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A16Z에서 그로게 투자한 그 펀드의 LP 구성들을 보면은 거기 구글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플레이어들의 뒷단을 보면은 결국에 기존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좋은 팀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되게 좋은데 여기는 굉장히 그 어떤 빅테크의 향연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저는 너무 궁금해져요. 이제 컨슈머 쪽이 AI 관련해서 정말 레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예전으로 따지면 인터넷 나왔을 때 혹은 모바일 됐을 때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 밸류가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OS 사고 뭐 반도체 개발하고 이게 거꾸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데 컨슈머 쪽에 정말 승자가 누굴까? 정말 오퍼레이터가 될 건가? 아니면은 진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가 될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저는 약간 장밋빛 미래를 보거든요. 여기서 굉장한 플레이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이런 플레이어가 있을까요 혹시? 네, 진짜 저는 사실은 그 컨슈머 쪽은 극초기에서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 혹시 이게 미국 회사긴 한데요. 한국인 파운더를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뉴욕에 베이스를 하고 있고 플루토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 하는 팀이 있어요. 특히 레그를 진짜 잘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판사를 AI가 하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은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하면 어떨까라고 지레짐작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만 판단할 거다. 근데 그러면 정말 최고의 판사 뭐 8분, 9분 정도가 만드는 레그를 달겠죠, 당연히. 레그를 안 달고 AI가 출시되는 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윤리적인 잣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명판사들이 모여서 만든 AI이기 때문에 그 명판사 한 분 한 분보다는 조금 더 적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가 나오듯이 그 레그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루토라는 팀은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교육하던 정말 금융 완전 전문가가 이걸 만든 겁니다. 한 땀 한 땀. 근데 이분이 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제가 어떤 증권회사 우리나라 증권회사 대표님이 이거 근데 다 유명한 종목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대부분 그렇더라. AI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I 기업 뭐 뉴욕에 있는 AI 기업 뭐 마운틴 뷰에 있는 AI 기업들이 전부 다
그거 있는 기사를 크롤링해서 뭐 만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팀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360도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모아가지고 기사 제너레이션을 하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컨텐츠와 아주 정확한 이야기들,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야. 그런 플루토 팀 같은 팀들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약간 좀 성장한 회사들 중에는 뭐 펄플렉스티나 이런 데랑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뭐 네. 리튼도 있고 뭐 아, 그런데 아무튼 대단한 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AI 기술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들 뭔가 AI 뭔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라는 좀 그런 급한 심정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술을 또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AI 또 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또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실수가 좀 있는 편이고 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댓글 중에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이만큼 알게 됐을 때 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사실은 프로덕트 오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BD,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할 때 어떤 모습을 띠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가 먼저 디파인 됐을 때, 정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효율을 나는 효율적으로 풀고 싶다. 그래서 공항에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공항에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그럼 이걸 단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 문제 인지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I가 굳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건 AIX가 아니건 간에 뭐건 간에 그거를 꽂아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검색을 하게 되죠. 페이스 레커니션 관련돼서 가장 좋은 거 혹은 스마트 패스 관련돼서 가장 좋은 기술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게 되면 조코딩님 채널 들어와서 그 기술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공부를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확 늘어나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코딩님이 이렇게 기사를 막 흠뻑 다 알게 되시면은 어느 순간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기도 하시고 이거 그러면 요거 갖다 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조코딩님 수준의 기사 수집 능력이 있거나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기업이나 학생분들이나 조직에서는 재직 기간들이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문제인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문제인지를 진짜 잘하는 프로덕트 오너분들이나 BD 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무슨 AI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뭐 알아야지 뭘 써먹던지 말든지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공부가 더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다시 챌린지해요. 그거 안다고 생각이 딱 정확한 타이밍에 날 것 같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루틴은 뭐냐면은 사실은 조코딩님 채널을 저는 예를 들어서 30분을 보고요. 혹은 15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AI 관련된 컨텐츠 채널을 또 15분을 보고 이런 습관보다 어떤 채널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가장 좋은 적합한 아주 시의적절한 정보를 주시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조코딩 채널이네. 그러면은 조코딩님 거를 15분 본 다음에요. 조코딩님 채널에 나온 거를 가지고 저희끼리 디스커션을 합니다. 요거 중에서 우리가 투자 심사를 할 때 심사역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혹은 우리 P투자사 중에서 CEO들한테 이 중에서 조코딩님 영상 중에서 요 부분은 12분 구간부터 보세요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를 15분을 해요. 그래야 그 30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근데 AI 관련해서 루틴을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들이
조코딩님 거 15분 보고 뭐 다른 분들 거 15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보 수집으로 루틴을 삼으시는데 그럼 다이제스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코딩님 거에만 약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 컨텐츠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혹은 좀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코멘트를 던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좋은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막 VPN 해서 들어가 보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막혀 있다고 나는 안 들어갔었네. 이런 것들 그런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심사역분들하고 저희 직원분들이 그런 거 많이 잘 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저렇구나.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러 대기업에서 뭐 유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 AI 교육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AI 트렌드를 공부하면 직원들이 뭐가 좋아지지? 예, 그거보다는 조코딩님 같은 분들의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한번 듣는 게 낫겠다. 혹은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타사의 ML 프로덕트 팀장을 불러다가 사례로 그분 모시는 게 훨씬 싸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근데 챗GPT 교육 그거를 해버리면 조직의 피로도만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코딩에서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코딩도 막 일단은 코딩을 배워야지 파가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나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히 약간 그 뭔가 해결하고 싶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빨리 배우시고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딩 배울 때. 제가 이번에 개엄 전에 그 정부에 계신 분들 이제 뵀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임 회사 대표님 중에서 2023년, 22년쯤에 잡코리아랑 뭐 점핏이랑 막 이런 데다가 개발자 공고를 올렸더니 주니어 개발자 공고를 올렸는데 한 20명 지원했었대요. 근데 2024년에 한 200명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호인 게 그 사이에 게임이 런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듣보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제가 구글 재직할 때도 전체 개발 물량의 한 25%를 AI가 하고 있었고 그럼 주니어 개발자들이 그 이제 스톡됐다. AI가 대부분 주니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니어 개발자가 없으면 시니어 개발자가 없는 거 아니냐.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시니어 개발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조코딩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었던 게 문제 해결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앱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코딩을 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저는 재직하면서도 많이 뵀었고 개발자분들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저도 공대 출신이고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 주니어 개발자가 이만큼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시니어 개발자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존경하는 뭐 용현택님이나 이런 분들 정말 개발자에서 유명하신 플루토의 김기범님 이런 분들 뵈면은 요 위에 계신 분들은 주니어 때부터 그 역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관련해서 조코딩님처럼.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셋이나 문제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이 있고 코딩을 잘하고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관계자님께는 중국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요새 개발자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GPU 몇 개 던져주고 이 문제 풀어보면 어떻게 풀어보겠냐. 그렇게 해버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코딩 한 줄 한 줄 파이썬이나 뭐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로 재료를 던져주고. 그래서 약간 미국의 교육 방식을 약간 카피한 건데 중국이 이거 가지고 주니어, 시니어, 숙련된 개발자, 미숙련된 개발자의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려도 그냥 이 사람을 시니어 개발자로 키운다. 이런 개념의 교육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가 안 바뀌고서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경쟁에서. 근데
지금 뭐 빨리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빨리 그런 것들을 잘 네. 체계를 갖춰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중국 사례가 되게 좋네요. 뭔가 앞으로는 진짜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확실히.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좀 AI와 실제 업무 도입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이제 AI 열풍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AI를 다들 도입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막상 현장에서 이제 AI를 업무에 적용한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AI 도입이 어려운 요인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구글 퇴사하고 제일 좋아진 게 뭐냐면은 그냥 제 의견을 욕 먹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진 거. 네. 그때는 이제 PR 팀이나 그런 데서 음. 정제된 의견을 주시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기업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AI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쓸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첫 번째는 인플로이다, 월급쟁이다, 다들. 그러면 이게 뭐냐면 KPI가 떨어지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번 분기에 뭐 하세요? 이번 분기에 올해 뭐 하세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문제인 구조적 문제랑 연결된 역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역량적 문제는 인플로이들이 자기의 진짜 창의적인 뇌는 잠깐 꺼요. 출근하면서 네. 월화수목금 출근하면서 잠깐 끄고 주말에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최고의 창의력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AI 같은 기법들 정말 새로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은 구조적 문제 측면에서 KPI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메이징하게 새로운 방법론으로 해결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너스를 더 준다. 이런 식의 체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체계를 가져가려면 리더가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리더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들 뵙게 되면은 진짜 존경하는 뭐 그런 어떤 유명한 CEO 분들을 뵙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KPI를 완전히 2024년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은 기업의 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기업의 월급쟁이들한테 내려오는 목표들을 잘 보면요. 영업이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케팅으로 따지면 CPA 뭐 아니면은 어떤 뭐 ROAS가 몇 프로가 나왔고 뭐 이런 건데 2004년, 2014년, 2024년 똑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럼 2025, 26, 27년에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입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AI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쓰면은 사실은 조직의 피로도만 또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존이 AR 기능 넣었잖아요. 구매할 때.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때 미국에서 써보시면은 네. 그 인테리어 소품 사기 전에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 지금 거실에다 이거 올려보세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4년 전에 넣었거든요. 이거를 무려. 네. 그 티셔츠도 입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지금 AR처럼 여기가 뜨고 여기다가 스탠드 올려놓거나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품이 확 줄고 인테리어 소품이 반품이 크기 때문에 많았는데 반품이 주니까 커스트가 다운돼서 커스트 이피션트하게 아마존의 재무제표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럼 AR 기술이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AR이 도입돼야 되지 AR을 도입하자라고 해가지고 도입을 할 회사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마존이 엄청 풀걸하고 정말 자린고비 같은 회사여서 그래서 그럼 커스트 이피션트한 거 방법 너 마음대로 생각해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기가 되게 불안해합니다. CEO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줬다가 무슨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사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크리에이티브 본인의 천재성을 거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십이. 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강제하기보다는 확실히 뭐 KPI 차원에서 이렇게 좀 혁신을 하는 예. 프레임워크, 시스템 이 부분을 2025년 버전에 맞게 지금 돌리고 있나.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이실직고 대표님들 해보시면
2004년하고 달라진 거 없을걸요. 2014년하고 달라진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표님들이 보시고 조코딩님 채널 많이 보시고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반면에 이제 또 AI 도입에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보신 가장 인상 깊은 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은데 네네. 어제 얘기 나눈 것들 뭐 그저께 얘기 나눈 게 좀 따끈따끈한 거 보면은 네. 제가 어제 토스 부사장님 잠깐 뵀었고 배달의 민족의 이제 ML 프로덕트 리드분 잠깐 뵀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 너무 많습니다. 미국 사례 특히 또 많은데요. 미국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 네. 산업이죠. 미국의 도어대시 같은 곳에서 식당 리뷰들을 쫙 분석해가지고 AI가 라지 랭귀지 모델 오픈 AI한테 그게 한 건당 토큰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아마 가격이 다 다를 텐데 리뷰 분석해서 식당 추천하고 뭐 이런 데 쓴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실제 비즈니스를 바꿨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보면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식당 사장님이 사진을 뭐 콩나물국 해갖고 올리면은 그거 잘 먹고 싶게 안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배달 주문이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도어대시나 아니면은 이런 우리나라에도 배달 쪽에서 하시는 그 플레이어들이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이 그 사진을 다 AI로 리터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리터칭하니까 갑자기 주문량이 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금융 앱 같은 경우 뭐 토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른 금융권에 있는 여러 회사들도 실제로 신분증 같은 거 사진 찍을 때도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신분증을 찍어서 남의 신분증 찍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건지 되게 어렵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니까 신분증 올려놓고 내 신분증을 찍은 건지 아니면은 남이 찍은 신분증 사진을 찍은 건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걸 밸리데이션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사람 육안으로는 많이 힘들 텐데 AI를 통해서 그 밸리데이션 하는 거를 한다든지 이거는 사고를 또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 결국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공통점들이 약간 다 문제인지에서 시작된 AI 기법들인 것 같아요. 포스코도 사실은 그렇고 삼성전자, 화성의 그 반도체 쪽에서도 AI 공정에서 쓸 때도 그 원래 그 문제를 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량률 제로를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AI 도입될 때 대부분 그 문제를 진짜 잘 풀던 분이 AI를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사례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메인 아마 많은 분들이 요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일잘러가 되는 방법. AI 시대에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사고 방식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여러 강연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구독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 자세 좀 각각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게 당연한 일상을 문제로 재정의 한다. 혹시 이게 어떤 말인지 조코딩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조코딩님 채널의 구독자 구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원래는 조금 코딩에 아예 관심 있거나 좀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위주였다가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좀 당연하게 뭔가 비개발이신 분들도 AI 기술이 워낙 진입장벽도 낮고 심지어 코딩 자체도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아예 개발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긴 합니다. 당연한 일상을 문제로 재정의라는 꼭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벌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상상력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AI를 잘 쓰는 되게 좋은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안 그러시더라도 그걸 자꾸 키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개념을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돼지 몸무게를
재야 되겠다. 이거 매일 일상 일어나자마자 그걸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줄자로 둘레를 재면은 그걸 게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함수를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수학 공식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나라 그 농장주는 그냥 비전 API로 그거를 게스티메이션을 한 거잖아요. 네. 훨씬 효율적이고 돼지도 안 불편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줄자로 안 재니까. 그 오차율도 200g밖에 안 되고.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 일상을 해서 AI를 플러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나은 거가 있을 거다. 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코딩님과 나눈 대화처럼 2, 3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는 거,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미국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매일 그때 5시 반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5시 반에 일어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5시, 5시 3분, 5시 8분, 5시 17분 뭐 이렇게 해서 한 네. 8개를 맞춰 놓는데 저는 5시 30분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한 600명 들어오셨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를 안 올리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그런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을 써보는 거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유튜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어떻게 하실까요? 더블 클릭 왼쪽 하고 오른쪽 앞으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뭘 하죠? 요것도 하고요. 예, 예. 슬라이딩. 근데 이거를 기획한 개발자는 네. UX UI 디자이너는 그게 없었을 때 이거를 기획해야 되잖아요. 이 기능 없었을 때 2018년이라고 다시 돌아가면 2018년 이걸로만 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 빡세거든요. 너무 불편하죠. 그러면은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걸 조정할 때 네. 이걸 자꾸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걸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건 무슨 메시지냐면 이게 미세 조정이 안 돼서 불편하다라는 메시지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일상을 문제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찾는 거는 진짜 그건 너무 쉬운 거고 당연한 일상을 문제로 재정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방식이 이제 굳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관점을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AI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AI랑 상관없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을 나는 한번 써보겠다. 이 마음가짐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나는 오늘은 요렇게 가봐야겠다. 저렇게 가봐야겠다. 그 루틴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루틴 말고 새로운 루틴을 한번 셋업해보겠다 해가지고 산책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고 제너럴한 얘기인데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거를 그렇게 바꾸는 거 아주 일상에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뭘 보면서 깨달았냐면 이번에 그 로봇 그 중국에서 개발한 로봇도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로봇도 있고 뭐 여러 로봇이 있는데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로봇이? 그 유니트리 로봇. 그게 일어나는 방법이 6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얘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데 뭐로 일어났냐면 제가 방법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다리를 딱 잡고 그다음 머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팔 하나도 안 쓰고 머리로 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어제 그 지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생각을 인간이 하기가 어렵다. 근데 심지어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제가 트레이너분한테 여쭤봤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랑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조차 우리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식을 자꾸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도 이거를 잘 못해요. 저도 공포감이 있거든요. 제가 자꾸 스톡되는 거에 대한. 근데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소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유명한 박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소자 배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막 하십니다. 삼성전자도 하시고 뭐 TSMC도 하시고. 근데 그 소자 배치 관련해서 AI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정말 불규칙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프로세싱 유닛의 시간을 재는 올림픽이 있거든요. 매년 하는. 네. 거기서 구글이 1등을 했을 때 AI가 소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방 정리할 때 우리가 물건들을 지금도 이게 딱딱 되어 있잖아요. 네. 방 정리할 때 혹시 나선형으로 물건을 배치하시진 않잖아요. 네. 근데 나선형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방에 물건들을 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로봇 일어나는 방식처럼 와 미쳤다 저렇게도 일어나네 그런 방식들. 그래서 요 두 번째 꼭지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자꾸 써보면은 어쩌다가 AI를 막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보다 좋은 기술이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게 더 나은 결과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배고픔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가이딩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이게 더 나은 결과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생활 습관 속에서 아웃컴이 한번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더 나은 결과를 있다라는 걸 알려면 더 나은 결과를 직접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겠다. 전 방법론을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조코딩님은 사실은 저를 안 만나도 오늘 해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지금 체계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외부 사람과 어떤 커넥션, 커뮤니케이션을 정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구독자를 위해서건 본인을 위해서건 이 회사 시스템을 위해서건.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가지는 약간 새로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볼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포인트 오브 뷰가 있네. 더 나은 관점이 있네. 지난번에 그분 모셨었을 때도 되게 더 나은 관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나은 관점도 또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웃컴이 더 좋은 거는 항상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으나 그거를 본인이 느끼는 그 생활 습관과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제 굉장히 그 처음 초면에 한 6분 정도를 뵙는 그 식사 미팅이 있었는데 가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만나고 나서 업계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 그 피드백과 그 데이터를 들으니까 집에 가면서 굉장히 오늘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뭐 생산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MBTI가 뭐건 간에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아웃컴의 경험을 많이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새로운 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많이들 사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 AI는 좀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AI는 뭐 내 파트가 아니야라고 좀 아예 좀 테크 쪽이랑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좀 치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표님의 좀 생각은 어떠실까요? 되게 좋은 관점이신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 AI는 나랑 상관없어.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AI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할래. 이렇게 되면 최고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쓰시게 될걸요. 뭐 이런 거죠. 실제로 AI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나는 AI 없이 살겠어. 이렇게까지 익스트림하게 가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그렇죠. 조코딩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고 그거는 사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교도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전기도 난 안 쓰겠다. 거의 그런 쪽으로 가실 거예요. 예전에 기술의 커브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기술의 커브 얼마나 매스가 어댑션했느냐.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느리게 미국 사회에 도입이 됐거든요. 냉장고는 굉장히 빠르게 됐어요. 세탁기도 꽤 빠르게 됐어요. 근데 냉장고보다는 약간 느려요. 근데 전기가 왜 이렇게 느리냐면 증기기관 때 공장장님들한테 전기를 쓰세요 그랬더니 물 끓이면 공장이 돌아가는데 뭐하러 이거가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AI가 그럼 도입되는 속도는 냉장고는 너무 필요하고 너무 좋으니까 네. 수직 상승 말씀하신 AI 기술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어덥션은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기울기는 사람들한테 달렸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AI는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문제에 집중하려 하면은 기울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AI를 쓸 수밖에 없을걸요. 요거죠. 네네. 근데 난 AI를 난 등한시하겠어. 최선을 다해서 나는 늦게 쓰겠어. 이러시면 이게 완전히 내려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AI는 나랑 상관이 없어는 여러 가지 좀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룹이다.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흥미롭다. 근데 좀 색다른 관점이어서 저도 뵙게 되면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그 말씀하신 것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되게 엄청난 네.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서 사실 네.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또 일부 산업에서는 좀 신입 주니어를 잘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들 입장에서 사실 이제 조코딩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사회 초년생 신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을 키우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POBD 하는 역량을 개발자분들이 빠르게 카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PM, PO, BD를 하는 분들 중에서 개발 백그라운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아예 없는 분들도 요새 굉장히 많은데 네. 이 POBD, PM을 하는 역량이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탑재하시는 거에 그냥 거기에 그냥 매몰되셔라. 집중하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니어 개발자, 시니어 개발자를 어떻게 가름할 거냐, 어떻게 가름말을 어떻게 탈 거냐, 숙련된 개발자와 미숙련된 개발자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봤을 때 나이가 들어서 혹은 경험이 많아서의 프레임워크로 보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주니어 개발자 중에서 POBD, PM의 역량을 갖고 있었던 개발자들이 쭉쭉쭉쭉 나이가 들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였냐 그러면은 이분들은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도 뛰어나고 코딩 능력도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지.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만 뛰어나면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상 어떻게 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새 저희 P투자사의 CTO분들 유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스타트업의 CTO분들 뵈면은 아까 그 플루토 뉴욕에 있는 팀의 CTO분이랑 말씀을 나누면요 CEO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셀프 교육하신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 영역의 역량을 많이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회사가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POC 같은 걸 돌리잖아요. 프루프 컨셉을 돌릴 때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 돌리기 전에 나 카카오톡에서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비즈니스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CTO를 뽑는다는 거죠. 내가 앱을 개발해서 이걸 돌려볼게요 하는 CTO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으면은 이거 인스타에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돌려보고 혹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면은 내가 앱 개발 들어가겠다. 이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그러면은 개발자가 나이가 많아서냐 경험이 많아서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프레임워크를 본인이 아무리 영하시더라도 약간 PM처럼 BD처럼 PO처럼 생각을 하시는 프로덕트 오너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펑션에 가서도 플러그인이 되실 거고 그분들은 시니어 개발자 취급을 받으실 거다. 나이가 완전히 어려도. 그래서 실제로 잡마켓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20명 지원했었던데 200명 몰리는 그런 정말 모두가 잘려나가고 있고 혹은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이직을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혹은 덕분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다. 그리고 AI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 돌려가지고 내가 어떤 코딩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AI를 잘 매니징해서 결국에는 진짜 필요한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역량이 그렇지 중요하죠.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A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제 AI에 대한 교육 이런 네. 거를 마련할 때 좀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하면 좀 효과적일지 그런 것도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네. AI 전문가다라고 이제 누군가를 섭외해서 기업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가 HRD라는 팀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가 이 교육에 들어오는 50명, 60명 조코딩님 유명하니까 나도 이 교육에 들어올래. 아니면 무슨 어떤 교수님 그분 AI 전문가 아닌데 그래도 그분 유명하니까 그냥 가본다. 이런 교육도 있잖아요. 네. 조코딩님 교육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분 AI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AI 교육 저분이 한다고 그러면 들어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5, 60명이 쌓이죠. 네. 그러면 HR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AI랑 전혀 상관없는 그분들이 현업에서 어떤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일상의 고민들이 뭔지 현업에서 비효율을 효율화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에 대해서 50명한테 다 받는 거예요. 이 교육 3, 4주 전에 그걸 다 받아요. 그럼 어떤 분은 불량률 제로,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CS 센터,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콜센터의 효율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게 나오겠죠. 그거를 그 AI 전문가라고 하는 그 교수님한테 그 리스트를 빨리 공유하는 겁니다. 교육 전에, 2주 전에.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푸는지 보는 거죠. 풀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전문가라면 네. 풀어갖고 50개를 다 풀어갖고 와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횡정계가 가능한 실용적으로 렐러번시, 관여도가 높은 거를 3, 4개를 1시간 동안 교육을 해보는 거죠. 당신네 질문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또 하셔야 되냐면 네. 그 전에 AI의 리터러시를 본인이 0부터 10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50명이 자기는 2, 뭐 나는 8, 나는 AI 리터러시가 9,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육 받은 후에 AI 리터러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누굴 평가해야 되냐면 교육 담당자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교육 담당자를. 이 교수님을 섭외한 사람, 조코딩님을 섭외한 사람, 이 교육 담당자를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면은 이 교육 담당자가 다음 해에는 절대로 AI 전문가랍시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교육에 부르지는 않습니다. 조코딩님 교육을 받고 나면 프롬프팅의 퀄리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업에 계신 구성원들이 피로도도 안 느끼고 일상생활에 프롬프팅을 체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점수가 높아지니까 조코딩님 그 다음에 또 부르겠죠. 교육 담당자가 그거에 달콤함에 빠져야지 그냥 자기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불러가지고 기업 교육시키고 이 케이스가 진짜 많다. 그러면 이거를 HR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리더분이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바꿔버려야 돼요. HR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교육 횟수, 참가자 수, 강사 만족도. 강사 만족도에 그냥 유명하니까 만족하는 케이스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현업의 문제는 여전히 AI가 못 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효과적일 것 같네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조코딩님 엄청 바빠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걸 가르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 뭐 젠 AI가 바꾸는 세상 뭐 이거를 하면은 그거 다 조코딩 채널에서 2년 전에 봤던 건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과 철학적 접근 뭐 이거 하면은 아직은 그들은 우리처럼 사유하지 못합니다. 사유하는데 요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좀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제 컬래버레이션,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나중에 이제 점점 발전하면 혼자 막 AI가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협업이 그래도 중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협업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오퍼레이터 해주실 때 너무 이제 재밌었던 게 실제로 인스타카트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더 시밀리스한 경험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I 인젝션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API 커넥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익스터널 협업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부 협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노우라는 회사 아시죠? 네. 김창욱 대표님 저희 투자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그 스노우라는 회사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졸업 앨범. 자, 그거를 했을 때 내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꼭 그 개발자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다 같이 야근 안 하면서 네. AI 리터러시가 전부 다 좋으니까 디자이너분이건 BD건 아니면 개발팀이건 간에 이거를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아까 그 배달의 민족도 AI 리터러시를 높이면은 혹은 도어대시도 쿠팡이츠도 사장님이 올리신 메뉴 사진을 가지고 이걸 퀄리티를 높여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더 콩나물국을 많이 시킬걸요? 그러면은 어도비에 파이어플라이를 넣어야 되고 혹은 구글에 이마젠을 넣어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비즈니스가 좋아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식당 사장님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특히나 AI처럼 굉장히 문제 해결을 적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AI 리터러시가 다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협업도 이제는 바운더리가 없다. 경계가 없다. 그래서 강조드린 거는 사실은 과연 디자인팀만 어도비를 잘 써야 될까? 기획팀이 잘 쓰면은 엄청 효율화됩니다. AE 그러니까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팀이 아닌데 그 사람까지 어도비를 잘 쓰면은 너무 쉬워집니다. 제안할 때 속도가 확 붙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리터러시가 협업을 더 드라이브 할 거고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AI 리터러시도 또 드라이브 할 거고 이게 인터트와인드 돼서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내부 협업 아까 말씀드린 외부 협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연 2등 업체, 3등 업체가 1등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코시스템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생태계를 잘 잡는다는 거는 결국 협업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네. 이 얘기는 항상 빠지지 않는데 AGI 혹은 뭐 초지능에서 ASI 이런 얘기까지도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 AGI 혹은 뭐 ASI 이런 게 언제쯤 도달할 것 같고 보시나요? 되게 멋있는 표현 네. 그 오퍼레이터에서도 나왔는데 진짜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것도 약간 분절해서 보면은 멀티플 에이전트 같은 개념인 거죠. 멀티플 에이전트랑 이것도 다 연결돼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API 커넥션. 사실은 저는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결국에 UX의 경쟁일 거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API 커넥션, 그 다음에 멀티모달리티 이거는 뭐 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융합되어야 에이전트 AI로 근처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뭐 AGI의 근처로 가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멀티모달리티는 소스를 얻기 위한 걸로도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소스를 제공을 하는 걸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되면은 실제로 멀티플 에이전트로서 프로젝트 알로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조코딩님이 소개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팀하고 콜 했었을 때는요. 프로젝트 알로하랑 한 5년 전쯤에 콜 했었을 때 그게 50회 반복하면은 그게 사람이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한 16회, 10회 뭐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멀티플 에이전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 한 100대 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는 거죠. 그 노하우들이. 그거가 되면은 로봇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로봇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로봇이 또 데이터를 많이 각자 다른 데이터들을 얻어야 되는 거고 멀티모달리티로. 그런 다음에 이제 끝판왕인 API 커넥션이 돼버리면 AGI로 가는 것 같은데 API 커넥션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 3등 업체가 1등 업체가 그 달콤함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할 거고 결국에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헤게모니를 시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스타게이트나 이런 게 네. 어떻게 굴러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AGI 뭐 이제 그런 대표님 말씀처럼 이런 단계별 발전을 통해서 AGI라고 할 만한 좀 수준이 도달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인간의 지능을 좀 아득히 뛰어넘었다라는 그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보시고 또 각각 이제 기업과 개인들은 엄청나게 이제 변화한 세상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어떤 세상이 될까요? 와 진짜 지금부터는 완전 사견이고 너무 분분한 영역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대부터 있었잖아요. 이걸 돌리기 위해서 혹은 이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인터넷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인컴이라든지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는 복잡해지는 추세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속도는 빨라질 거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스피드 오브 트랜잭션의 속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도화될 거다. 그래서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AI도 그거에 발맞춰서 또 더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이전에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암기를 잘해가지고 정답을 잘 찾아내는 거. 이걸 문제 해결이라고 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수능을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면은 뭐 좋은 학교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되고 이 포뮬라가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좋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훨씬 좋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그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입수를 해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저게 문제야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문제로 디파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은 20% 8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리딩을 하고 팔로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AI로 빠르게 대체될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20%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되게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 안에서도 80, 20이 있는 거고 그 20 안에서도 80, 20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농업 인구가 줄고 IT 인구가 늘고 이런 개념인 거지. 사실 IT 인구 중에서도 바보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고 계속 밥을 벌어먹을 일은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AI 자체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기술이 아닐까라는 저는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이라는 게 어떤 형태? 보시면은 지금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AI 기업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물론 업무의 질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린지를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수치가 적어지는 건 아니냐. 과도기는 있을 거고요. 저는 그게 캐즘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카오가 택시했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프레임워크를 잘 잡는 게 또 우리 인간들의 또 장기죠. 그래서 그 캐즘은 있고 잡마켓이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또 굉장히 사람의 어떤 역량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인문학적 소양 이렇게 전 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사유하는 능력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프로블럼 솔빙 그쪽이라고 저는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유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AI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만 정의를 내리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기재부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AI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가 나중에 더 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매크로로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택시기사분들 중에서 막 분신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고통을 그러면은 그걸 그냥 경험하면서 가실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나이브한 얘기 하지 말고 사유하는 거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인력들을 계속 키워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진짜 대표님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되게 대표님 강연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확실히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팬입니다. 그 약간 조코님께 궁금했었어요. 그 약간 AI가 이렇게 고도화되면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과연 필요할까? 아니면은 뭐 교육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또 강연을 많이 하시니까 기업에서도 엄청 찾고 계시고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뭘 강조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그 대표님 의견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결국 중요하고 AI를 잘 써야 이제 그 문제 해결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대표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데 근데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근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AGI, ASI 막 이런 정도로 많이 발전하게 되면 사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이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과도기 때는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라는 게 조금의 그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근데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실 뭐 코딩이 쉬워진다 하면은 코딩 쉬워져서 이제는 막 그 뭐 초등학생도 챗GPT 딸깍하면 게임 코드 딱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됐어도 아직 뭐 못하는 초등학생도 있는 반면에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이제 그냥 진짜 애기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 자체도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너무 좋은 포인트시네요. 그러면은 문제 정의력이라고 해버릴까요? 문제 정의력. 정의력. 문제를 근데 이거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랑은 좀 구분하고 싶어서 저는 질문 잘하는 사람 이런 막 그냥 컨셉추얼한 얘기 말고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이 코딩을 하게 되고 게임 그냥 바로 만들잖아요 요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그거를 선순환으로 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리터러시를 키워줄 거냐라고 했을 때 UX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의 액세스를 사회 문제로 해주는 채널을 만들까?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은 조코딩 채널에 초딩들만을 위한 뭔가 그거를 해버리면 이제 문제 정의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 어플리케이션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네요. 제가 그거는 약간 코렉션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문제 정의력이라고 설명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의력조차도 AGI가 많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AGI가 정의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새롭게 정의해보는 거 이런 것도 문제다. 요거에 좀 집중해보는 거 자꾸 돌고 돌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좀 AI 시대를 빨리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아, 네.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 루틴을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제 모닝 루틴을 한번 그냥 설명드려 보면은 네. 조코딩님 채널의 IT 뉴스라든지 이런 데일리 관련된 컨텐츠 15분 보고요. 다른 거 15분 보는 거가 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거기서 내 오늘 업무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관련된 것들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려는 모색을 하는 15분을 가져보는 거. 이게 아이데오라는 회사의 기법인데 랜덤하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솔루션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스탠포드나 버클리에서 만든 AI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데 네. 조회수가 20막 30막 이래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기업에서 자기 AI 케이스 만든 영상들도 봐도 뭐 100 그리고 댓글들 자기네들이 달아놓고 막 이런데 거기에 주옥 같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컨벤셔널한 미디어라고 생각했던 유튜브 안에도 그렇게 20-30개밖에 안 보는 주옥 같은 영상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들을 조금 더 그것들을 덜 찾아본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노력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채팅으로 질문이 나온 게 있나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킴님께서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VC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시나요? CEO의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실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대학교 치과의사 선생님이 무료 송금을 하겠다. 나는 무료 송금 앱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친절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야 UX가 잘 나오거든요. UX. 그런 개념인 거죠. 이승건 대표님, 토스 이승건 대표님 치과 의사 하셨는데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CEO를 뵐 때 실제 UX나 UI단의 고민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진정성이 있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거가 그게 문제 해결이랑 연결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진행을 하시다가 극초기라도 데이원으로 돌아가시면 뭘 다르게 하실 거냐라고 여쭤봐요. 아까 조코딩님께 여쭤본 것처럼 네네. 데이원으로 돌아가면은 아직도 그 딜리버리 앱을 뭐 강남구에서 먼저 그래도 여전히 시작하시겠냐 아니면은 메뉴를 그렇게 하시겠냐 뭐 이런 걸 여쭤봐요. 그랬을 때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할 거면 이러시면 이제 투자를 안 하죠. 항상 에브리데이 레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도 이렇게 뵈면서 질문을 조금 더 조코딩님의 신상을 좀 더 조사해 갖고 할 걸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러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그래야 나중에 주커버그처럼 네. 피봇을 하더라도 저희가 설득이 되고요. 180도 다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거의 방법론에 대한 저희가 의심을 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초기 투자는 CEO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불러주시고. 아닙니다.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